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일가 비리 폭로를 시작한 지 2주 만인 오늘 귀국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귀국 후 광주를 찾아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되면서 오늘 광주 방문은 어렵게 됐습니다. 자, 네 분의 출연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원 씨의 입국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5.18 유족분들께 사과를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저의 삶이 소중한 만큼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니까 저에겐 죄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5.18 사령관이 이성 씨인 걸 알고 계신가요? 예? 비자금 관리한 보살공무 아십니까? 할머니요.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정말 할머니가. 감사드립니다. 자, 입국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한 6시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전 씨의 오늘 광주행이 무산된 이유는 전 씨의 설명처럼 마약 투약 혐의 때문입니다. 전 씨는 폭로 이후에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마약 투약 사실을 직접 언급했었습니다. 그 모습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약했냐고요? 약했습니다. 약을 먹고서라도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우울증 약이 아니라 마약을 하였습니다. 이라는 마약을 하였습니다. 이라는 마약을 하였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자, 자신의 체포 가능성을 그리고 처벌 가능성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도 체포의 가능성, 처벌의 가능성을 알기에 만류했었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일단 입국은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오늘 모습을? 글쎄, 뭐 5.18 유족들에게 사과하겠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네. 사실은 본인이 만약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마 이해를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뭔가 하여튼 마약의 그 후유증 같은 데에 시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 방송에서 마약을 한다고 한 지가 사실 며칠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아마 오늘 경찰이 이제 마약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나 했고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된다면 네. 그렇다면 뭐 광주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하튼 마약 검사가 좀 우선이다 하는 생각,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마약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현재 자기 의사 표시를 과연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경찰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주 전 폭로를 시작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학살자라고 지칭했던 전우원 씨입니다. 어제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도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우원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수치스러운 사람의 손자이자 전재용이라는 악마 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 또한 악마이고 제 죄 포함해서 제 모든 이들의 죄들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도착하고 나서 바로 5.18 기념재단으로 향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같이 너무나 크고 부족한 죄인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설조 변호사님, 일단 계속해서 광주를 가서 사과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오면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입장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찌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인 노재현 씨가 이제 와서 실제로 이제 사과를 하고 뭐 그런 사실들이 또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받아줬거든요. 근데 유독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일가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사과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오히려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책을 써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당했었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찌 보면 그 아들이 아닌 손자지만은 어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아까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진정성이 어디까지일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를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전두환 씨의 일가 중에서 가족이 손자가 와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체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광주 방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 체포영장 만료 전 혹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따라서 전 씨의 광주 행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진진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속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 체포영장의 이제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하려면 이 안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최장 20일까지는 이제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계속해서 만약 기소가 되면 네. 그럼 또 1심에서는 이제 최장 6개월 단위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신병 확보가 계속된다면 그리고 뭐 아무래도 수사 관행상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뭐 구속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좀 광주행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도 어쨌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용이 중대하고 마약 사건이고 중대하긴 하지만 본인이 뭐 스스로 이제 자백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질문에도 본인이 이렇게 마약을 실제로 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아무래도 뭐 구속영장 청구가 될지 안 될지 좀 봐야 되지만 저는 구속영장 청구 안 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된다면 뭐 본인이 의도한 대로 광주에 가서 뭐 사죄를 하고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닥친 새로운 사법 리스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2019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어제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표에게 위증을 주문받은 증인 A씨가 저희 TV조선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털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과거 이재명 대표의 모습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도 제가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돼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국회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에서 잘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핵심 증인이었던 A씨는 저희 TV조선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정리해 찾아왔고 답변을 함께 준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2002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그 기억을 더듬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A씨가 당시 이재명 시장의 변호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인은 내용대로 답하면 된다. 자기들이 준비해왔던 그 답변의 내용대로 답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당시 상황이 A씨가 기억이 난 것, 안 난 것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답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A씨가 그럼 얘라고 답하면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당시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차례 통화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수차례라고 얘기하지 말고 한 번만 통화했다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혜찬 최고위원님,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건 위증교사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위증교사가 다시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A 씨의 위증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재판 받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왔는데 그 역시 재심이 청구될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겁니다. 일단 A 씨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고 재심 청구해서 그게 재심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등등 이게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요. 네.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에 또 한 번 이 균열이 갔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A 씨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네. 지금 A 씨는 TV조선과의 이 취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 많이 전화를 왔는데 네. 수차례 통화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변호인은 한 번만 통화했다고 말하라라고 그건 역시도 거짓말하라는 주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이미지가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해서 더 씌워지고 있는 게 정치인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계속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앞뒤 다른 말 바꾸기 논란인데요. 고 김문기 전 처장 사건도 지금 재판받는 중이지만 네. 이런 거짓말 이미지가 강해지면 이 총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슨 공약을 내놔도 나중에 뭐 공약했더니 진짜 지키는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이 민주당의 어떤 신뢰성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깎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기는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총선 앞두고 또 하나의 정치적 악재가 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A씨가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보면 검찰 측이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A씨는 검찰이 아마 신청한 증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부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변호인이 굳이 뭐 입증 책임은 다 검사가 지는데 내가 왜 증인 신청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럼 검찰 측 증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접촉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변호인이 예를 들어 신청한 증인이라면 뭐 사전에 이런 증언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이런 접촉, 전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A 씨가 내용이 잘 나오지만 본인이 잘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형사 변호인들이 항상 증인 신문할 때 주의를 주는 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yes or no, 맞다, 아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 이걸 항상 주의를 주거든요. 그래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억지로 뭐 기억을 상기하든지 조작된 기억을 주입해서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수차례 통화한 걸 한 번 통화했다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준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의 기억과 반대되는 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만 위중교사가 아니고 네. 기억이 안 나는 거,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작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위증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법적으로도 좀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예전에 확정된 그 무죄가 확정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를 했던 의혹이 있고 검찰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지금 시행령으로는 이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거죠.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데요.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도대체 그 깡패, 마약, 무고, 지금 위증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공익적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또 다른 신작 소설의 시작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금 모습을 드러낸 A씨의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미증 대가로 통신 장비.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네, 계단 조심하시고. 빠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신작 소설이라고 평가절하였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최병우 위원? 글쎄요, 어차피 이 위증교사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원래부터 사실은 그건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설명한 대로라면 지금 검찰이 이 A 씨를 위증 혐의로, 그다음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그 김인섭 씨가 70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절반을 이 A 씨가 받았다. 또는 경기도에 그 이 위증을 한 직후에 경기도에 따른 납품을 알선하고 그 업체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세 가지 혐의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대로라면 그게 소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 바로 TV조선에서 보도했던 대로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가서 이 A 씨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증언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맞다면 네. 그러면 그건 소설이 될 수가 없고 다큐멘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하여튼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맞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그 기각 사유가 뭐 압수수색이 돼 있어서 이미 뭐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점, 그다음에 뭐 혐의에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방어권 보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판사가. 근데 그게 어떤 혐의를 가지고 이렇게 기각 사유로 지적을 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차원에서 보면 네. 아마 다툼의 여지는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 얘기에 뭐 일리는 다 있는 네.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소설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검찰이 이 A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아마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기각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거 부정이 없다. 네, 특정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네,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것과 그다음 증거 말씀하신 대로 증거가 확보돼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제 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면 굉장히 좀 검찰이 앞서가는구나 생각보다. 앞서간다. 왜 그러냐면 A 씨라는 사람 저는 뭐 이름은 알고 있지만 A 씨라는 분은 실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영장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주요 인물인 것처럼 그리고 위증 교사와 관련한 녹음 파일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 아니 그러면 객관적인 녹음 파일 아니겠습니까? 네. 내용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찌 보면 뭐 공개까지는 아닌데 어제 아마 그 영장 실질 심사 자체에서는 아마 제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판사가 봤을 때는 이게 명확하게 위증 교사를 했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는 목소리가 들어 있었다. 녹취록의 내용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발부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너무나 명확해서 발부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통 위증이나 무고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되게 엄중하게 다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뭐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게끔 얘기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TV조선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좀 달라져요. 이것은 또 이재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 측 변호인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팩트는 그 이재명 측 당시 변호인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부분은 어제 검찰 보도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 관련한 수사 앞으로 아직 기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할 때 이 부분 조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진 변호사님 어제 기각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뭐 명확한 이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뭐 있으니까 기각됐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 사안의 이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사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검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그것보다 뭐 이 사람이 지금까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아까 얘기 나왔지만 도주 우려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사안이 얼마나 소명이 됐으며 그다음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명백한 증거가 있다 없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위증교사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 백현동이나
기존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기존 수사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A 씨도 굉장히 좀 키가 되는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구속영장 내용 보면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련 뭐 이재명 지사나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연루가 돼 있어서 상당 부분 공모한 흔적이 있다. 이런 뭐 위증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혐의점들을 분명하게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이 사람을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신병을 확보한다기보다 앞으로 있을 수사나 추가적으로 있을 수사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더 접근하기 위해서 신병을 확보하려 아닌가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법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검찰의 그런 의도와는 좀 다르게 법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위증죄 그 자체로만 좀 보는 경향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은 검찰이 조금 추가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위증죄에 대해서 밝히고 뭐 또 신병을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비명계를 달리기 위한 당직 개편도 단행을 했습니다. 당직 개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친명계 옅었다.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 임성숙 전 최고위원에서 송갑석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친명에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위 의장 김성환 의원, 친명의 김성환 의원에서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민석 의원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게 옹호적인 발언을 좀 하긴 합니다만 일단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맡았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그리고 모두 7인의 소속이 맡고 있었던 전략기획위원장, 미래사무부총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문진석 의원에서 한병도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서 박상혁 의원, 김병욱 의원에서 김성주 의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정식 사무총장 그대로 유임됐고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도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당직 개편을 단행하긴 했는데 그래서 친명의 색깔이 좀 옅어지긴 했는데 비명계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총선에서 공천을 책임지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데 친명 색채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비명계에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계 사무부총장, 이해식 조직부총장 모두 유임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대부분이 찐명이 아닐 뿐 주류 편승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공개적으로 이 대표 비판을 자제하는 분들 아니냐. 말로만 탕평이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합, 탕평, 안정을 강조하셨고 인사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에서 여러 의원님들 중에는 이번 당직 개편을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것을 당대표가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끌기용, 호도용 또는 눈가림용 뭐 그런 정도, 회피용 그 정도일 뿐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정당 역할에 거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곳곳에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 거취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무총장과 조직부총장 안 바뀌었습니다. 인적 쇄신에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님, 충도 이게 뭐 제대로 걷어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남의 당 이야기를 제가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단행한 당직 교체를 보고 뭐 쇄신이나 혁신 의지를 느낀다는 국민들은 좀 적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7인회나 측근들 조금 물려내고 친문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네. 그렇게 뭐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분들을 이 적절히 당직에 기용하는 물타기를 한 건데요. 이게 국민에게 충격을 주려면 뭐 조웅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끼어 있으면 뭔가 개혁하려나 보다 혁신하려나 보다라고 이 충격파가 좀 갈 수 있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한병도 의원이나 박상혁 의원, 김성주 의원 밖에 나가면 누군지 아는 국민들도 별로 없고요.
뭔가 무색무취라는 단어와 참 잘 어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게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민주당의 인선이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은 건 만시지탄이라도 김의겸 대변인 드디어 물러났다. 이제 뭐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탈출한 얼룩말은 빨리 또 동물원에 가야 되긴 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그거는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좀 덜 주는 인선이라는 점에서 김의겸 대변인이나 이모경 대변인이 물러난 건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의 인선이 탕평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국민적 충격파를 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냥 이럴 거면 이 친명들로 공천 어차피 할 거면서 네. 그 체제로 총선 치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양가적 감정 때문에 평론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 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이재명 대표 내려놓고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이낙연 이런 총리 출신의 중도적인 분들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민주당 이끄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총선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당히 물타기만 하시고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이번 총선을 지휘하시는 게 저희의 승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양가적 입장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심은 어디다 가깝습니까? 후자죠. 네. 네, 저는 개편 내용을 보고 그래도 상당히 참 이재명 대표가 많이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의견을 충분히 수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말처럼 뭐 밖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송갑석 의원이라든지 솔직히 뭐 김민석 의원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박상혁 의원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 당 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친문 계열, 한병도 의원 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던 박상현 의원 전부 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김성주 의원은 전북 출신으로서 정세균 계라고 평가가 되고 계세요. 저는 네. 그런 면에서라면 충분히 어떠한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최고회의를 하는데 월수금 최고회의를 하는데 똑같은 목소리만 나온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다른 목소리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천 때문에 아마 이런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공천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국회의원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그 당선되신 분들이 어느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이재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지금 뭐 대변인단도 저도 김의겸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고 존경하지만은 뭐 조금 갈등을 일으켰던 부분, 그다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개편을 통해서 분위기 쇄신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한번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30 MZ 세대 그 다급하니 하니까 뭐 천하람 위원장을 다시 불러들이니 어쩌니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란 것은 항상 변화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경직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좀 유연하게 이번에 당직 개편을 통해서 분위기 쇄신을 하는 모습을 한번 국민들께서 한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죠. 네. 그런데 주변만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셀프 유임을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당 위기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탕평을 안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통합을 안 했기 때문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기가 시작된 거니까 그걸 비껴가는 어떤 처방도 네. 사실은 국민들의 다수의 공감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당분간 본인의 쏠리는 시선을 약간 분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근본적인 건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검찰이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2차 체포동의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냥 이번에 당직 개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유권자들로서는 까맣게 잊게 될 거려. 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본질을 비껴간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직 개편을 일부 단행했고 대변인도 조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의겸 의원을 포함해서 기존의 대변인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석 대변인 안호영 의원에서 권칠승 의원으로 바뀌었고요. 대변인단도 김의겸, 이모경, 김현정, 황명선 빠졌고 강선우,
대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준 의원, 한민수 대변인은 기존의 대변인단에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유임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 논란이 참 많았죠. 거짓말 의혹으로 인해서 여러 논란들을 수차례 만들어 왔던 장본인입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려놓으니 홀가분하게 그지없다. 윤 정부와의 싸움에 곱비 늦추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도 소개해드렸었는데 동물원을 탈출했던 얼룩말 세로를 얘기하면서 활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원 나와서 거리를 활보했던, 그래서 위험천만했던 상황을 연출했던 세로를 떠올리며 다시 자기도 세로처럼 활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진인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좀 약간 생뚱맞은 비유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마도 이제 세로가 이런 동물원 갇혀 있다 탈출을 해서 뭐 자유롭게 돌아다녀서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도 자유롭게 이상한 막말을 많이 해오셨는데 더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인지 뭐 아마 그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 이 세로 같은 경우에도 얘기 많이 나왔지만 뭐 일찍이 이제 부모 이제 여의고 이제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그런 동물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상황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핍박받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얼룩말하고 본인을 비교했다, 이건 굉장히 좀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좀 전에도 뭐 최고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이제 당연히 이제 야당이면 뭐 저 얘기 맞습니다. 이게 여당에 대한 어떤 건전한 비판 이런 걸 해야 돼. 역할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까지 김의겸 대변인이 해온 내용들을 보면 뭐 처음 그 청남동 술자리를 비롯해서 저번에 뭐 이유 대사랑 면담했던 사건, 조작 사건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 결국엔 나중에 이제 뭐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면서 끝난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김의겸 대변인이 또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언론인이면 최소한 어떤 팩트 체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팩트 체크나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좀 종합해서 해석하는 능력,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집단이잖아요, 언론인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하신 내용들을 보면 전혀 제가 볼 때는 후배 언론인들이나 선배 언론인들이 보시기에 부끄러울 만한 지금 행동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과연 본인이 이제 세로의 입장이 돼서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겠다,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더 훨훨 날아다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국회 법사위로 다시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이 출석했고 예상대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충돌을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 거의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큰일 났네요. 이중자 때나 내로남불이라는 논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저를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4대5가 아니면 5대4였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역으로 사퇴할 생각이 있는지를 역으로 묻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확인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법사위? 그렇죠. 저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했듯이 딱 한 명 차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all or nothing 뭐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본질적인 한계들이 있어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해석 권한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구성으로 따지는 여러 가지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헌재 결론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다수의 견해라는 것이 결국 입법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검수완박법이 무효는 아니다, 이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 과정의 위법이라는 것만 주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부분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서로 보는 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충돌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런 점은 이제 서로 상대방한테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거는 접점이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자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왜 한동훈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본인께서 공개법정에 나와가지고 변론도 하셨었죠. 헌재 결정 과정에서 절차에서 그런 면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결정 난 이후에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저는 오히려 헌재 결정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하나의 사법체계 아닙니까? 네. 그 헌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을 존중한다.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한동훈 본인도 헌법 가치를 존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뭐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잘 지켜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잠깐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일단 그러니까 존중한다 얘기하고 공감하기 힘들다 그랬거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건 정치인의 얘기죠.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저는 충분히 뭐 해도 된다고 봅니다. 공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한 나라의 법질서를 지켜가고 집행을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지고 공감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어느 누가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나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생각과 다르는데 그럼 나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존중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법 집행 잘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후의 태도나 그리고 어저께 나와서 법사위에서 나와서 앞으로 그다음 시행령 관련된 부분 물론 논란의 여지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헌재 결정에서의 얘기는 수사권은 입법 재량이고 꼭 검사들만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아니고 이번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된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 간다는 의미였어요. 그걸 시행령 등이라는 한 글자에 모두 포섭해서 확대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재고를 해봐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법 취지는 심심하면 민주당이 어기고 있습니다. 안건 소위라는 건 소수 정당의 이 반대 토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네.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시켜서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절차적 하자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사과하고 있지 않죠. 저는 이번 헌재 판결 결국 총선에서 승부를 바라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수완박이냐 검수원복이냐가 다음 총선 중요한 법률적 이 공약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헌재 판결 저희가 납득은 못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시행령 개정 민주당이 납득 못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법 98조 2항에 의거하면 이 정부가 이 고친 시행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상임위에서 의견을 정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단 김도욱 위원장이 동의 안 해줄 거고요. 설령 동의해서 법사위에서 정부의 의견을 내도 정부가 국회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조치를 취하고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만에 하나 민주당이 상임위를 어떻게 구워 삼든 편법을 쓰든 해서 이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도 정부가 검토해보고 아무 문제 없음을 판단했다라고 통보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저희도 헌재 판결이 납득 안 가지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민주당도 국회법에 보장된 98조 2항의 이의 제출 외에는 이걸 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 과도기 상태로 한 1년 정도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가면서 이 형사사법권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다가 다음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걸 주요 쟁점으로 삼아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다음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총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는 또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부실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학폭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KBS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18년 11월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번 인사를 직접 담당했던 김현우 모두 다 이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알지 못했는데 제가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정부가 알고도 그거를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논란을 감수한 걸 텐데 하루도 안
돼서 그거를 철회할 리가 없죠. 아니죠. 알고 정순신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거리라고 구렁이 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파다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들키고 넘어갑니까? 그건 앞뒤가 안 정도. 6번째 낙마입니다. 6번째 낙마. 그러면 적어도 법무부가 이렇게 인사 참패와 인사 실패를 겪고도 계속해서 인사 검증 절차 업무를 인사 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 동안에 있어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을 한 번도 없었어요. 장관님. 지금 굉장히 장관님. 예. 책임을 표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누가 것은 책임을 표명했어요? 아니, 전 정부들 다 안 했어요? 유감 표명을 하고 책임을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고요. 자, 인사 검증 문제를 놓고도 어제 한반 충돌이 있었습니다. 장희찬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뭐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사 검증 책임지는 법무부의 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역대 어느 정부에서 네. 인사 검증 실패하거나 낙마하거나 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못했을 때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책임을 느낀다, 유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 안 했던 걸 한동훈 장관이 했다 해서 뭐 만사 오케이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소관부처 장으로서 책임은 계속해서 꾸준히 표명하고 있고요. 그러나 뭐 인사 실패라던가 또는 뭐 부적절한 논란이 추후에 불거지는 것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 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모두 다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사퇴해야 된다면 누가 인사 검증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순신 사태 반면 교사 삼아서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이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의 자녀 문제까지도 검증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네. 다만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은 후보자 가족이나 자녀 문제, 학창 시절 문제까지 이 강제적으로 조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를 해준다면 입법 과정에서 개정안을 하나 내면 돼요. 인사검증 관련된 개정안을 통해서 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가족들에 대한 여러 신상도 전부 다 강제로 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좀 부여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산적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퇴할 거냐 말 거냐 사과해라. 옛날에 사과한 적 없다. 이런 식의 질의를 우리가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 보자고 저 국회의원분들한테 그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순신 사태 문제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럼 앞으로 이걸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권으로 추진할지 제발 그 이야기를 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돌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보여드린 것 외에도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사사건건 서로 부딪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장관님,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좀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 회복한 수사건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아니요, 전 자, 그러면 답입니다. 도대체 헌재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고, 위증, 깡패, 마약 왜 수사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미 무고로 드러난 채널A 사건을 그것도 그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랍습니다. 식으로 하니까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정리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한마디 지지 않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김진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질문이 그러니까 어떤 대답보다 항상 그 질문의 수준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답변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질문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어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유호정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의 그 국회 대정부 질문 그 질의 공방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걸 보면 유호정 의원이 먼저 제기한 질문 자체가 그 성범죄에 있어서 어떤 동의의 문제 이게 굉장히 좀 법조계에서 좀 첨예하고 굉장히 그 민감한 이슈인데 이런 질문을 제대로 던졌단 말이에요. 일단 질문이 좋으니까 그럼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이건 당연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답변을 해줘야 될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답변이 나온 거고 결국에는 좋은 질문이 나와야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내용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거 보면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 뭐 사퇴하세요. 뭐 탄핵해야겠다. 그리고 뭐 이 검찰적법 이거는 왜 자기 맘대로 고쳤냐. 이런 식으로 어떤 논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다분히 감정 섞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되받아친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유호정 의원 예처럼 좋은 질문이 나오고 정말 현안에 맞는 그런 시의적절한 질문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대응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보다는 도대체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돌아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민주당 의원을 좀 돌아봐라. 네, 뭐 이런 저는 얘기인 뭐 거죠. 그렇게 예. 저는 어제 법사위가 제가 민주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도 과거에는 상당히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 좀 준비를 많이 해 가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굉장히 준비 잘 하셨어요. 내용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한동훈 장관이 말문이 막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태도 보셨다시피 방금 우리 나온 자료화면에 나왔다시피 한동훈 장관 분리하면 다시 질문, 분리하면 전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분리하면 상대는 최강욱 어떤 개인에 대한 공격. 저는 이런 법무부 장관이 역대 법무부 장관에서 이런 태도의 답변을 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겉으로 봐서는 상당히 똑똑하고 뭐 스마트한 보이지만은 최근의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헛똑똑이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말이 앞뒤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민주당이 과거에는 너무 윽박 지르고 뭐 좀 감정적으로 돼 있던 게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는 저는 굉장히 질문이 내용적으로도 충실했고 답변을 한동훈 장관의 부실한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사실은 팩트 체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압도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정순신 변호사가 대검 부대변인이냐 하는 부분에 잠깐 좀 실수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검 부대변인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전임인 박범계 또는 추미애 전 장관하고 저는 뭐 비슷한 거라고 봐요. 거기도 뭐 사실 국회에 가서 뭐 거의 밀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역대 법무장관들을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가 좀 특이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런 특이한 그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또 자기네들이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질문을 하고 그 허점을 파고들고 이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태도 문제를 제외한다면 그 논리적으로 그 공박을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한 장관과 이렇게 국회 상임위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속이 터진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딴 이야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근데 좀 딴 이야기 하시면 국회의원이 6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주로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회의원 시간을 좀 많이 깎아먹는 스타일의 화법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 장관의 화법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부분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핫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사람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노소용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소영, 최태원 동거녀에게 혼인 생활 파탄 책임을 물어서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화면 바꿔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억 원을 소송했는데 동거녀 부정행위 정도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당시 이 동거녀도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의 이유로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왔다. 그리고 최 회장의 혼외자까지 출세한 점.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최 회장과 동행을 하면서 마치 배우자는 노소영 본인인데 이 동거녀가 배우자인 양 행세했다는 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다. 그리고 최 회장과 부정행위 공개하고 노 관장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해왔던 점, 그리고 SK그룹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까지 누린 점을 봤을 때 30억 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노소용 관장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장기간 걸쳐서 지속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병희 위원님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 관계가? 그렇죠. 저 혼외자가 아마 제 기억에는 2010년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이나 9년쯤부터 이 관계가 유지가 되어 왔을 거고, 최소한.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사실관계를 추적하는 그 언론 매체들을 보면 대략 2008년 정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쯤에 이제 그 최태원 회장하고 이 동거녀가 만나서 그 이제 그 교제를 했다. 이제 이런 것이고 보면 지금 노소영 씨가 얘기하는 장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2008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15년쯤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충분히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당시 유부녀였음에도 뭐 저런 것도 사실관계는 다 부합해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저 얘기를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한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최태원 회장 본인한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고 약간 좀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최태원 회장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혼 소송에서 뭐 사실상 위자료 그때 1억 원인가밖에 그 책정이 안 됐어요. 나머지 뭐 600 몇십억은 그 재산 분할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본인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훨씬 뭐 적고, 그래서 사실상의 패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번에는 이제 동거녀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게 뭐 동거녀의 책임이냐 최 회장의 책임이냐, 이거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정 변호사님 어떻게?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상간자 소송이라 그러죠. 네. 보통 이제 이혼 소송에서 덧붙여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경우도. 흔한 경우인가요? 동거녀. 뭐 그렇죠. 예, 뭐 상간자 소송 뭐 같이 많이 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3천만 원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거기에 한 100배 정도 달하는, 거의 한 100배 정도 달하는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아마 제기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세간의 이슈라든지 이목이 좀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액수를 상당히 크게, 그리고 이제 이 액수라는 것은 위자료지 않습니까? 네.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만큼 받았던 거에 대해 얼마만큼의 입증을 통한 거에 따라서 저 액수에서 얼마만큼이 인정될 것인가라는 것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인정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뭐 최태원 상간자 소송 상대방 쪽에서는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그냥 법적인 내용이긴 한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만났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경감해 달라, 이렇게 아마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 지난 2019년도에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이유만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만 갑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 또 배우기 시작했죠.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김 최고위원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27일 최고위원회의에 또 불참을 했습니다. 지난 16일과 23일에 이어서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최고위 불참인데, 불참하고 해외 출장 가서 해외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장에서 나왔던 발언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항상 이 민주노총에서 자금을 대고 민주노총의 각종 정치부가 난무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정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뭐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불만과 걱정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으셨죠?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 통일을 했기 때문에 뭐 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어제 강연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 출석하지도 않고 미국행 가서 강연했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계속 논란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은데 특히 극우 쪽과 친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걱정스럽다. 내년 총선 앞두고 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총선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총선까지 수석 최고위원이 저런 식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얘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참 같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게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 김재원 위원님의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개인 의견을 묻는다면 뭐 김재원 의원님이 미국에서 하신 발언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지도부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정치적 의견이나 시각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같은 최고위 안에서 당 안에서 막 누가 엄청 뭐라 하고 잘못했고 막 싸우고 이런 모습 보기 싫어서 지난 지도부가 무너지고 새 지도부가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재원 위원의 이 개인적 발언에 대해서 뭐 이 심하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경희대를 찾아서 그 1,000원의 아침밥 현장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젊은 학생들 아침밥이라도 함께 편하게 먹일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의 예산 확대도 요청했고. 그러니까 이 지도부 구성원 전체가 각자의 개인적 정치 의견보다는 민생이라는 큰 키워드, 큰 컨셉에 부합되는 활동과 메시지를 낼 때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유아인 씨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 어제 마약 투약 혐의로 오전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2시간 동안 경찰 수사 받고 귀가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마약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이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전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제 출석할 때는 비공개로 출석하느라 사진만 포착이 됐었고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는데 12시간 조사받고 나와서는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죄를 했습니다. 김진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형사적으로 본인이 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내용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내용 보면 이제 뭐 이거를 자기 합리화의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상 이제 마약 범죄 이제 혐의를 받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 특히 연예인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일반인보다 뭐 이런 인기나 이런 관리를 본인 관리에 있어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 내가 좀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들도 그렇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자기 합리화라는 게 그런 얘기 같아요. 본인이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마약을 약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정당화하지 않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성을 하는 것 같고 뭐 앞으로 이제 수사가 계속 돼 봐야겠지만 향후에 이제 뭐 신병 확보해서 영장을 칠 건지 안 칠 건지 이게 주요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사실상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내용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안의 어떤 중대성도 굉장히 영장 청구 사유인데 뭐 프로포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한 70회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 기타 이제 다른 마약 성분도 좀 검토가 되고 검출이 됐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뭐 통상적으로 프로포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중한 범죄로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마약까지 있다 이러면은 사안은 상당히 좀 중대해 보이는 사건이어서 검찰이 아마 본인의 이런 태도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이 사회를 좀 적절히 조율해서 앞으로 신병 확보 이제 여부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건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4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청와대 대통령실에 외교 안보 라인에 심상치 않은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일범 전 비서관, 이문희 비서관 어제 교체한 데 이어서 실장까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 잠깐 볼까요? 윤 대통령이 방미 일정 조율 과정 등을 비롯해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쇄신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뭔가 꽤 오랫동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방일 등 일련의 외교 안보 정책 조율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에 대한 경제 성격이 깔려 있다는 취지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누적된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방미 일정에서 미국 측이 뭔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무슨 문화 행사 등 뭐 이런 걸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제안을 윤 대통령한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죠. 미국 측에서 아니 이런 행사에 답이 왜 없느냐 이래서 이제 나중에 알았다는 거고 아마 그 부분을 문책한 것으로 보이고 좀 이제 김성한 실장까지도 이 교체 범위에 포함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 방미뿐만 아니고 방일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야당의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 실무자들과는 달리 안보실장 정도 되면은 약간의 정무적 판단. 왜냐하면 외교도 국내 정치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그래서 누적된 문제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외교 안보 라인의 실무자급 이거는 이제 최근에 미국과 이 조율 과정, 그다음에 김성한 실장의 경우에는 어떤 정무적 판단 부족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그 고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한 실장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안보 멘토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50년 지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장인찬 최고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칼을 빼든 데는 다른 이유는 더 없습니까? 아직 칼을 뺐는지 안 뺐는지는 물론요. 모르죠. 네, 김성한 실장도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언제든 각오는 하고 있지만 뭐 아직 사의 표명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중요한 외교 일정을 대통령이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긴 하지만 미국과 동시에 민주주의 관련된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도 하고요. 4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은 10수년 만에 우리나라 정상이 미국의 국빈 방문으로 초대를 받은 행사입니다. 그리고 5월에 우리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에 또 초청을 받았죠. 거기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6월경에는 또 기시다 총리가 셔틀 외교 복원을 의미하는 한국 답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4, 5, 6 굵직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이 일정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적 신뢰가 다시금 높아지느냐. 가 갈리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상반기의 빅 이벤트들인데요. 그걸 앞두고 내부적으로 좀 긴장의 끈을 고추 세우기 위한 고삐를 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실제로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그 못지않은 또 다른 전문가가 바로 투입이 되어서 실무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사실 이런 굵직한 외교 이벤트들을 손발을 이미 맞춰왔던 팀에서 하고 나서 뭐 교체가 검토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퇴근을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에 열리는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서 첫 승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24일 콜롬비아와 첫 경기에서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를 거두면서 오늘은 반드시 승리를 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자,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는 항상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팀원들의 도움이 없다면 이런 경기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베르데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경기에 이긴다면
그 선수에게 정말 화가 날 것 같고 네, 최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피파 랭킹 16위인 우루과이와의 전적 1승 2무 6패로 열세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승리는 공은 들고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루과이가 상당히 과거에 우리 수아레즈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이제는 좀 세대 교체가 돼서 새로운 세대와 또 우리 축구 대표팀의 새로운 세대, 손흥민 선수를 위시로 한 새로운 세대가 한번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우루과이 평가전 오늘 저녁 8시 채널 19번 TV조선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 저희도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막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